올해 달력도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았고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들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몸 곳곳의 근육이 위축되며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무릎 관절은 체중을 지탱하는 데다 운동 범위까지 넓어서 발병 위험이 높은데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무릎 관절염이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무릎 관절염 가운데서도 연골 재생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흔히 우리 몸에서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관절은 나이가 들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크고 작은 통증을 많이 또 유발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체중을 받치고 있는 무릎 관절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무릎이 자주 아프고 붓는다면 연골 손상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연골을 한번 손상되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무릎 연골 손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네. 계명대 동산병원 정형외과 김두한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실제로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이 질환이 삶의 질을 얼마나 떨어뜨리고 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무릎 관절증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 수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비가 높은 5대 질병에도 고혈압과 함께 신장질환, 당뇨병과 무릎 관절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령별로 분석해 보시면 중년 이후에 많은 수의 환자분이 분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는데요. 이 평균 수명이 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추세를 고려해 보면 이 숫자는 점점 더 늘어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무릎을 아파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 일상생활에 상당히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팔꿈치와 어깨 통증과 같은 그런 상기 질환과는 또 다른데요.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여행을 갈 수도 없고 많이 심하신 분들은 집 밖에도 외출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 반경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건강 관련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만성 질환에 대한 연구에서도 관절 통증은 숨과 관련된 천식 다음으로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는 그런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관절염이 시작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무릎 관절 연골의 손상인데요. 따라서 관절 연골을 지키는 것이 관절염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방송을 통해서 관절염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관절 연골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네. 무릎 연골 손상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볼 텐데요. 네. 무릎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연골이 있는데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연골이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연골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무릎에는 두 가지 종류의 연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월판 연골이라고 하는 연골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무릎뼈, 윗뼈와 아랫뼈 사이에 밑에 반달 모양으로 위치하고 있는 연골입니다. 같은 말로는 반달연골, 반월쌍연골이라고도 하고 윗뼈에서 아랫뼈로 내려가는 체중이라든지 부하를 분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관절연골인데요. 화살표처럼 무릎뼈를 싸고 있는 연골입니다. 뼈를 싸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골연골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뼈로 가는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관절염을 예방하는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정확히 연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어떤 연골이 있는지 알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우리 몸은 구성과 종류에 따라서 세 가지 연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자연골인데 실제로 눈으로 보면 유리처럼 깨끗이 보인다고 하여 유리연골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절연골을 구성하는 연골입니다. 이 초자연골의 역할은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섬유연골인데요. 섬유연골은 반월판 연골과 척추 디스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충격 흡수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주로 뼈 사이에서 뼈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변형을 방지하는 역할이 더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탄성연골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릎 관절과는 큰 상관은 없지만 귀와 코에 위치하고 있어서 유연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무릎 관절의 연골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압력을 측정하는 단위 중에서는 메가파스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1제곱센티미터, 즉 새끼 손톱만한 작은 공간에 1kg의 무게로 누르는 것과 같은 압력입니다. 우리 대기압이 느끼지 못하지만 1메가파스칼의 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벼운 조깅을 한다든지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 1제곱센티미터 관절 연골 안에 7에서 10kg가량의 무게가 매번 부하가 됩니다. 1년에 이 횟수가 평균 약 200만 번 이상의 하중을 받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충격을 흡수하고 마찰력을 줄여주는 무릎 관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신 대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근데 또 이맘때가 되면 날씨가 추워서 이 무릎이 아프고 쑤시다는 분들이 많은데 교수님, 이럴 때도 무릎 관절염이라고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좀 궁금하고요.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건 무릎 관절염이야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증상이 있더라도 무릎 관절 연골 손상을 조금 의심은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통증이라든지 그런 불편감들이 초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릎 관절 손상이 있을 때 무릎 관절 조각이 무릎을 떠다니다가 무릎뼈 사이에 끼이게 되면 무릎을 구부리거나 펼 때 불편감이 있는 그런 잠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오히려 초기에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연골에 손상이 있을 시에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약간 염증 반응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런 염증 반응이 유발하게 되면 소위 우리 무릎에 물이 찼다고 말을 많이 하죠. 무릎이 붓게 되거나 관절액이 차게 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진행이 돼서 무릎뼈까지 손상이 되면 다리의 변형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릎 연골 손상을 진단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엑스레이는 뼈를 보는 진단기구이기 때문에 엑스레이에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환자의 문진과 신체 검진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후에 엑스레이를 촬영하게 되는데요. 엑스레이로 관절 연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리의 변형이라든지 다리 상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이때 관절 연골의 손상이 의심이 되면 MRI라든지 관절경을 이용하여서 연골 손상을 직접적으로 관찰하면 됩니다. MRI 가격이 꽤 비싸기 때문에 외래 오시는 환자분들이 CT나 초음파로 진단을 대처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CT는 뼈를 좀 더 정확하게 보는 진단기구이고 초음파는 피부 근처에 있는 조직을 상세하게 보는 도구이기 때문에 관절 연골 손상에는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무릎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치료도 어렵고 또 재생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우리 피부 같은 경우에는 상처가 나면 딱지가 앉으면서 새살이 붙는데 이 무릎 연골은 왜 자연 회복이 되지 않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무릎 연골 손상을 진단을 해도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연골에는 혈관과 림프 조직이라든지 신경 조직이 분포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림처럼 혈관과 신경이 관절막 근처까지만 있기 때문에 연골 조직에는 직접적으로 혈관이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상 부위에 재생세포가 가지 않고 충원이 어렵기 때문에 자가 치유가 어렵고 치료가 잘 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예상보다 좋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또한 관절 연골을 치료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우선 환자의 나이라든지 활동 정도, 그리고 환자의 기대치, 체질량 지수와 같이 환자군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뒤에 치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병변의 크기와 정도에 따라서 수술이라든지 치료법이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반달연골에 손상이 있을 시에는 반달연골을 동시에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것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네, 또 무릎 십자인대라든지 측부인대와 같이 인대 손상이 있으면 무릎 사이에 있는 연골이 손상이 더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의 정렬 상태가 적절하지 못하다든지 염증성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불안정한 상태를 먼저 해결해야 하고 연골 치료를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무릎 연골 손상 치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 무릎 연골이 얼마만큼 닳았느냐에 따라서 그 치료 방법도 물론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앞서 그 교수님께서 한번 손상된 연골은 재생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무릎 연골 손상 치료 같은 경우에는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닳지 않게 이렇게 만드는 치료가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아닙니다. 과거에는 재생시키는 방법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관절 연골 손상은 회복이 불가능한 손상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수술 기법들이 개발되면서 관절 연골을 직접적으로 재생하는 시도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미세골절술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세골절술은 또 다른 말로 자가골수세포 자극술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수술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살펴보시면 병변 부위를 일단 잘 정리한 뒤에 특수한 기구를 이용하여 미세골절을 병변 부위에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소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 혈전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혈전 속에 자기 몸에 있는 자가줄기세포가 같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자가줄기세포가 연골 조직으로 재생되는 것을 기대하는 수술 방식입니다. 이것은 과거 우리 축구 대표팀의 레전드였던 박지성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고생했을 때 치료받은 방법으로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이 미세골절술은 방금 설명드리셨던 것과 같이 비교적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쉽고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초자연골, 즉 유리연골이 아닌 섬유연골로 재생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연골의 약 50% 정도 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병변이 큰 경우에는 자가재생의 효과가 낮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미세천공술을 하고 결과가 좋은 경우는 비교적 작은 병변에 무릎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환자, 그리고 자가재생 능력이 좋은 젊은 환자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병변이 큰 환자, 그리고 무릎 사용이 많은 환자라든지 고령의 환자에서는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직공학 기술이 접합하여서 그 성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림처럼 혈전이 생성된 부위에 생체막을 이렇게 씌워주면 성공률이 더 높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 생체막으로는 필름이라든지 스펀지 등 다양한 형태가 현재 개발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미세골절술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들어봤는데 네. 이 수술을 받을 경우 병변이 크면 연골 재생 효과가 낮아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결손 부위가 크거나 깊을 때는 어떤 치료를 받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병변이 크거나 깊은 경우에는 다른 치료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자가연골세포 이식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가연골세포 이식술은 우리 몸에서 체중 부하를 하지 않는 부분에서 연골세포를 먼저 채취하게 됩니다. 이후 특수한 배지에서 연골세포를 배양하고 이것을 앞서 설명드린 생체막에 연골세포를 이식하게 됩니다. 이 이식된 생체막을 같이 결손 부위에 옮겨주는 시술인데요. 이것은 자기의 연골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유리연골세포, 즉 초자연골로 재생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연골이기 때문에 재생된 조직의 수명도 긴 장점이 있고 비교적 큰 사이즈에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양 기간까지 약 1달 반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번의 수술을 나누어서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양하는데 비교적 고가의 비용이 들고 회복하는데도 이 2번의 수술을 거치기 때문에 좀 더 긴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조금 어렵기 때문에 10% 전후의 실패율이 보고되고 있고 연골이 예상보다 더 많이 증식하는 과증식이 돼서 오히려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그리고 연골뿐만 아니라 뼈까지 함몰된 경우에는 연골만 이식해서는 결과의 성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연골에 붙어있는 뼈와 함께 이식을 하는 자가연골 이식술이 있습니다. 좀 더 쉬운 그림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체중 부하가 되는 연골 부분 이외에 이 가장자리에 있는 연골들은 큰 역할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 연골을 병변 부위로 뼈와 함께 이식해주는 기술입니다. 관절경 사진으로 살펴보시면 관절경에서 자를 이용하여 정확한 사이즈를 측정한 후에 병변 부위에 구멍을 뚫게 됩니다. 이후 체중 부하하지 않은 곳에 골연골을 함께 채취해서 퍼즐 조각 맞추듯이 정확히 끼워 넣는 수술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유리연골로 재생하는 장점이 있으며 앞선 방법과 다르게 1단계로 수술이 끝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이즈를 재면 과정식이 없이 바로 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드물게 채취한 곳에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취한 양이 한정되기 때문에 결손이 아주 큰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1, 2mm 간격에 아주 정밀하게 사이즈를 재서 퍼즐 조각처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술기의 합병증도 사이즈 미스매칭이 있는 경우에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치료 외에 또 다른 치료법이 있다고 제가 교수님 알고 있거든요. 저희 왜 신생아가 태어나면 이 탯줄 속에 이게 혈액, 그러니까 제대혈이라고 하죠. 이 제대혈을 이용해서 손상된 무릎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최근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 치료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줄기세포가 어떤 건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줄기세포는 자가 복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몸의 뼈라든지 혈액, 연골, 신경 등 다양한 조직으로 분화가 가능한 그런 세포를 말합니다. 이런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가 요즘에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줄기세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채취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대혈을 이용한 신생아의 탯줄에서 추출하여서 그것을 배양해서 연골 치료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자기의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기의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방법은 뼈 속에 있는 혈액, 즉 골수에서 채취하는 방법과 골수에는 양이 또 한정되기 때문에 비교적 쉽고 많이 채취할 수 있는 복부 지방 등에서 지방 조직에서 추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무릎 수술을 받은 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참 궁금하고요. 또 수술만큼이나 중요한 게 재활 치료라고요. 네, 맞습니다. 다른 수술도 마찬가지겠지만 연골 수술은 재활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연골 재생술 이후에는 초기 연골 상태는 약한 순두부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서 재활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초기에는 수술 후 6주간 체중을 부하하지 않는 비체중 부하의 목발 보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순두부가 아니라 약간 구운 두부 정도의 강도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때부터는 엄지발가락, 즉 앞발을 이용해서 한 30% 체중을 부하하는 정도의 이제 부분 체중 부하를 교육하게 됩니다. 이후 일주일 간격으로 10% 정도 체중 부하를 늘려가면서 약 12주, 3개월째 전 체중 부하를 목표로 하는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 가동 범위 운동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골에는 혈액이 가지 않기 때문에 영양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절을 구부렸다가 폈다 하는 그런 운동을 통해서 관절액을 순환시켜서 간접적으로 연골에 영양 공급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운동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환자분 스스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운동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자동으로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루에 1시간씩 6번에 나눠서 운동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통증 때문에 처음에는 가동 범위에 제한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30도 정도에서 시작을 하시고 통증이 좋아지면 조금씩 늘려가셔서 최대한 많이 운동할 수 있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 또한 필수입니다. 무릎 연골에 손상이 있으면 아픈 다리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측 다리와 근육의 불균형이 대부분의 환자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근육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수술 후 근력 운동은 바로 즉시 시행을 하셔야 되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릎을 펴고 눌러주는 그냥 비저항성 운동으로 시작해서 밴드를 이용하는 저항성 운동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고 저항이 없는 실내 자전거를 타는 것도 좋은 운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술과 재활 치료를 잘 받는 것도 좋겠지만은 건강할 때 우리가 사전에 무릎 건강을 잘 지켜야 되겠죠. 네. 무릎 연골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수님 평소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무릎에? 네, 관절 연골을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절의 운동 능력을 증진시켜서 전체적인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무릎 관절의 기능을 올리면 안정성이 증진되고 무릎으로 가는 충격을 잘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잘 관리하면 이 또한 무릎으로 가는 압력이 감소하게 되고 관절로 가는 영양 공급이 원활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릎이 안 좋은 환자분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더 무릎이 상한다든지 연골이 더 빨리 딸른다는 그러한 지식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무릎이 좋지 않더라도 개인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하면 무릎 관절이 상하지 않고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 좋은지 세 가지로 추려봤습니다. 근력 강화 운동과 유연성 운동, 그리고 유산소 운동입니다.
한 가지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운동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좋은 이점이 있다고 많은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력 강화 운동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에 비교하여서 무릎 통증이 있는 사람이 대퇴사두 근력, 즉 허벅지 앞 근육이 40% 가까이 감소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릎에 가는 충격도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퇴사두 근력을 회복하는 것이 관절로 가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운동하는 방법은 비체중 부하 운동, 즉 앉아서 하는 운동에서 시작해서 이것이 적응이 되면 밴드를 이용한 부하 운동을 시작을 하시고 이것도 익숙해지시면 스쿼트와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대퇴사두 근력뿐만 아니라 무릎 주위에 있는 다른 근육을 함께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처럼 무릎의 바깥쪽 근력 운동, 그리고 뒤쪽 함스트링 근력 운동, 그리고 무릎의 안쪽인 내전근 운동을 같이 시행을 하면 무릎에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유산소 운동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무릎에는 체중의 약 3배 가까이가 순간적으로 실리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1kg가 증가하게 되면 무릎은 3kg의 부담이 더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만인 환자분들은 정상 체중을 가진 환자분에 비해서 무릎의 통증을 느낄 확률이 4배 이상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체중이 있는 환자들은 반드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권장하는 종목은 물속에서 시행하는 아쿠아 운동입니다. 물의 부력으로 인해서 무릎의 부담이 줄고 수압과 저항을 이겨내기 위해서 전신의 근육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호흡기계의 지구력이라든지 근력 강화, 근지구력에서 안전하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유연성 운동입니다. 연골이 손상되면 이 통증으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고 관절의 움직임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절 주위의 조직이 구축하게 되고 강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관절 강직이 관절염을 더 악화하고 진행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유연성 운동의 프로그램으로는 앞서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대퇴사두근의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무릎 바깥쪽인 장경인대 스트레칭, 그리고 무릎 뒤쪽인 함스트링 스트레칭, 그리고 종아리 근육까지 비복근 스트레칭을 총 20초 하루에 3번 이상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절 연골의 치료가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이유는 한 가지 치료법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절 연골에 손상이 있는 환자분께서는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사와 상담을 하여 정확한 치료법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무릎 연골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한번 손상되면 스스로 재생되기가 힘듭니다. 그런 만큼 평소 좌식보다는 입식 생활 습관화하실 필요가 있겠고 체중 조절을 하는 등 무릎을 좀 잘 관리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을 계명대 동산병원 정형외과 김두환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김철원 씨, 장예은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